안녕하세요. 책을 좋아하는 미네바니입니다. 돈과 주식에 대해 책 50권 마스터하기 7번째 책은 저자 나수지의 ETF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56입니다. 오늘 책 리뷰에서는 크게 3가지를 다룰 예정이에요. ETF는 어떤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지, ETF에 대한 워렌 버핏의 이야기,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입니다. 주의! 리뷰는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책의 내용과 리뷰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ETF에 투자를 추천하나 저는 ETF에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난 여러 책들의 리뷰에서 주식은 투자자가 그 기업의 오너가 돼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면 회사가 그 돈을 일하게 만들어 돈이 불려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수익이 난 것을 기업이 배당을 주면 투자자가 이익을 얻죠. 그래서 그 기업이 성공하길 기대하며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ETF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은 어떻게 불려지는 거지? 기업이 아니라면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 2020년도부터 주식 안에서도 ETF가 정말 핫했는데 ETF는 뭐고 그 돈은 어디로 가서 나에게 돌아오는 걸까? 그때 이 책, ETF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56이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첫 번째, ETF는 어떤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돈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ETF가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게임인지 설명을 듣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선 ETF는 책에서 정의하길 Exchange Traded Fund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번역합니다. 펀드라는 건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주식을 모아 투자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수는 주식을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모아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라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 우량주 종목을 200개 모았다는 것이고 헬스케어 지수라면 헬스케어 관련 기업 주식을 모아뒀다는 얘기죠. ETF는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 주식을 모은 지수만큼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ETF가 탄생하게 된 목적인데요. 세계 첫 ETF는 미국에서 상장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아멕스 파생상품 사업부에서 신상품 개발 담당자로 일했던 네이트 모스트가 ETF를 처음 고안했죠. 당시 그의 고민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될 만한 새로운 상품을 찾던 중 갑작스레 그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다름 아닌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S&P 500처럼 시장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시장에 상장하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 것입니다. 초기만 해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ETF가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게 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부터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앙은행의 돈풀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9년부터 10년 동안 200% 넘게 올라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압도했죠. 여기서 자본주의와 연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은행은 대출을 내주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이 증권거래소는 증권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로 수익이 납니다. 즉, ETF는 증권거래소 또는 자산운용사의 상품인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제가 좋아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전문가를 너무 믿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은행원도 은행에서 파는 상품을 잘 모른다고요. 만약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돈을 많이 버는 상품이었다면 은행원들은 왜 부자가 아닐까요? 은행에서 파는 상품은 보통 은행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또 마케팅이 필요한 상품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ETF 역시 상품이란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군요. 그렇지만 책에서는 ETF에 대한 장점을 여러 가지 설명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한 개별 주식보다 ETF에 투자할 때의 최고 장점은 다음과 같아요. ETF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쪼그라드는 것, 새로운 기업이 상장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산업의 변화도 반영합니다. ETF를 활용하면 기업에 대한 자세한 공부 없이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앞서 말한 제가 생각한 그 게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만일 여러분 중 나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고 수익률은 있으면 좋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주식에 대해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 하나 사서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을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것과 다르게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 조금 리스키한 투자를 해도 괜찮아서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고 꾸준히 공부해서 그에 맞는 투자를 하는 그런 게임을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 그것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게임들에 대해 더 설명드리기 전 책에 나와 있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이에 대한 책에서의 설명도 알려드릴게요. 주식을 고를 때는 산업의 변화를 예측해서 성장하는 업종에 있는 회사로 꾸준히 종목을 교체해줘야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지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종을 골라내는 것도 어렵지만 같은 업종 안에서도 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1989년엔 시가총액 순위가 7위와 8위로 나란했던 삼성전자와 금성사는 같은 전자업종으로 묶였겠지만 30년 뒤 두 종목의 수익률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따라오는 손실 위험을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합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기술의 발전, 경영진의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ETF에 투자하면 개별 기업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고르면 내가 투자한 기업에 악재가 생겨 수익률이 뒤처질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시장 전반으로 투자 대상을 넓히면 산업 변화에 따라 내가 고른 기업이 부진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서야 주식에 장기 투자했을 때의 효과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봅시다. ETF에 3가지 주식이 담겨 있다고 가정해봐요. 삼성, 애플, LG가 있어요. 삼성은 수익률이 플러스 10, 애플은 수익률이 플러스 2, LG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총 수익률은 10 더하기 2 빼기 5는 7이 되겠네요. 만일 무조건 1등 기업인 개별 주식 삼성에만 투자한다면 수익률은 10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선택하시겠어요? 안전한 ETF 게임? 1등 기업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하는 개별 주식 투자 게임? 과연 ETF에 담긴 모든 주식이 주가가 오르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1등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빠를까요? 어떤 게임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번째. ETF에 대한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이 사건의 내용을 다룹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워렌 버핏과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인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10년간의 내기입니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느냐를 두고 내기를 건 것인데요. 버핏은 뱅가드가 운용하는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게, 프로테제 파트너스는 5개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게 10년 동안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각자 32만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해 10년 뒤 100만 달러를 이기는 쪽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죠. 결과는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주 중심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S&P 500 지수는 10년 동안 연평균 7.1%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냈지만 프로테제 파트너스가 고른 헤지펀드들은 연평균 2.2%를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버핏은 10년 내기에서 이기는 게 거의 확실해진 2017년 주주 서한에서 장기적으로 S&P 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10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액티브 투자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만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본인은 이 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액티브 투자 방식을 계속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길 만큼 투자에 시간을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에 투자하라는 게 버핏의 의중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워렌 버핏은 현재 얼마나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였어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파일링한 에드가 한국의 다트와 같은 사이트를 확인해 봤어요. 이 리포트에서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었죠. 결과는 딱 2개의 ETF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총 자산이 100%라고 두었을 때 이 2개의 ETF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0%에 가까웠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입니다. 우선 레버리지 ETF는 무엇일까요? 증시의 성장을 믿고 장기 투자할 땐 지수형 ETF가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땐 레버리지 ETF도 좋은 투자처입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지렛대를 활용하면 내가 그냥 물건을 들 때보다 같은 힘으로도 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빚을 내서 돈으로도 투자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상품은 모두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운용하길래 지수 하루 등락폭의 2배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걸까요? 보통 레버리지 ETF는 선물을 이용해서 지수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게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에 1억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억으로 일단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이나 코스피 200 ETF를 담습니다. 그 다음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1,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으로 코스피 200 선물에 투자합니다. 선물은 증거금이 10%만 있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도 코스피 200에 2배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레버리지는 참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추세 상승장에선 레버리지 ETF만큼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 없거든요. 그만큼 시장 방향에 확신이 있을 때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잘 활용하면 내 자산을 불려주는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거래 대금 기준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레버리지 ETF 인기가 높아지는데 투자 위험에 대한 인식은 낮다 보니 금융당국에선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은 있어야 하고 사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관련 사전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레버리지가 딱 2배 되는 ETF만 상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레버리지가 3배인 ETF를 사전교육 없이 투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레버리지 상품은 왜 위험할까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수익률 변동과 총보수 때문이에요.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수익률 변동부터 알아봐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장지수 펀드는 무엇일까요? 부동의 1위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지수 하루 등락폭의 2배만큼 수익이나 손실을 내는 상품인데요. 그만큼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 레버리지만큼 높은 수익을 내주는 상품이 없죠. 하지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할수록 엄청나게 불리해지는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수익을 2배로 내니까 장투에도 수익이 2배 나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투자기간 전체 수익률의 2배를 내주는 상품이 아니라 지수 하루 움직임의 2배만큼 수익을 내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움직임에는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횡보할 때,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상승장일 때는 레버리지 ETF의 전성시대입니다. 지수가 1,000원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10% 오르면 지수는 1,100원, 레버리지 ETF는 20%가 올라야 하니 1,200원이 됐겠죠? 여기서 다음날 하루에 10%가 더 오르면 지수는 1,210원이 되고 레버리지 ETF는 1,200원에서 또 20%가 오르니 1,440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수는 이틀 동안 21%가 올랐는데 레버리지 ETF는 이틀 동안 44% 올랐으니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보다도 더 높은 성과는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이 꾸준히 오를 때는 레버리지 ETF의 지렛대 효과가 더 커져서 높은 수익을 내게 됩니다. 2020년 4월 이후 꾸준히 방향성을 가지고 장이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 ETF만큼 쏠쏠한 수익을 내는 상품이 없었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어떨까요? 하락폭의 2배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1,000원에서 시작해 볼게요. 지수가 10% 떨어지고 레버리지 ETF는 20% 떨어져서 800원이 되었죠. 다음날 또 10%가 떨어져서 지수는 810원, 레버리지 ETF는 640원이 됐다면 이틀 동안 수익률은 지수는 19% 떨어졌지만 레버리지는 36% 떨어지게 됩니다. 19%의 2배인 38%보다는 좀 덜 떨어진 것이죠. 오를 때는 가격이 먼저 올라 더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고 떨어질 때는 가격이 더 급하게 떨어져 손실 폭을 줄이는 구조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레버리지가 참 좋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수가 횡보할 때입니다. 횡보할 때를 가정해서 다시 1,000원으로 돌아갈게요. 지수가 1,000원일 때 하루 10% 오르면 레버리지는 20% 올라야 하니 1,200원이 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다시 10%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수는 990원이 되고 레버리지 ETF는 20%가 떨어져서 960원이 됩니다. 기초지수는 1% 떨어졌는데 레버리지 ETF는 4%나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횡보장에서 레버리지 ETF는 참 무섭습니다. 1억 원이 있는데 하루에 50%씩 오르고 내리는 걸 10번만 반복하면 투자 원금은 2,400만 원으로 녹아버립니다. 실제 레버리지 ETF에서도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월 12일에 427.8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락을 거쳐서 한 달 뒤인 2월 15일에 427.01포인트로 돌아오죠. 지수 자체는 한 달여 동안 0.20% 떨어져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레버리지 ETF는 0.83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횡보할 때 그냥 들고 있으면 마치 시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레버리지 ETF의 총 보수를 알아봅시다. 우선 총 보수는 운용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 ETF 투자자가 내야 하는 보수의 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싸게 투자할수록 내가 가져가는 수익률은 높아지겠지요. ETF 총 보수는 운용 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총 보수가 연 1%라면 이걸 365로 나눠서 하루씩 ETF 가격에서 빠져나간 채 거래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투자 기간에 비례해 매일매일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총 보수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로 갈수록 보수가 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덩달아 커집니다. 보수를 덜 낸 만큼 이 돈을 재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눈덩이처럼 벌어지거든요. 1억 원을 30년 동안 굴릴 때를 가정해서 실제 보수를 적게 내는 상품과 많이 내는 상품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보죠. 위의 자료는 1억 원을 투자해 매년 5% 수익을 내서 30년 동안 굴렸을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총 보수로 0.15%를 뗐을 때는 30년 뒤 총 보수로 전체 투자 성과의 4.2%를 운용 보수로 내지만 총 보수가 1.5%인 상품에 장기 투자하면 30년 뒤 투자 성과에서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됩니다.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투자자가 가져가는 것이니 그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겠지요. ETF에 장기 투자할 때 총 보수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몰랐던 미네 바니가 투자했던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의 총 보수는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해당 상품의 운영사에서 프로스펙터스,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영어로 슬라슬라 되어 있어서 잘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제가 물린 상품의 총 보수 비용은 현재 0.95%이네요.
심지어 1.01%였던 상품인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수료가 보류되어 마이너스 0.06%가 깎여 0.95%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 왔습니다. 기사 제목, 미네반이 고비용 상품에 물린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본전 찾을 가능성은? 잘못된 투자 방법을 되돌릴 수 있는 책은 정녕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오늘 책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길 바라며 진짜 마지막으로 읽기를 추천하는 사람을 알려드릴게요. 전반적으로 ETF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과 영상을 보시고 난 후 앞서 말씀드린 안전한 ETF 게임이 나를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꼭 이 책 먼저 읽어보시고 ETF 투자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